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이달 초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한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식의 분석을 내놓으면서 농업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파 등 일부 품목의 가격 급등세는 꺾인 지 오래인데다 오히려 한쪽에서는 가격 폭락으로 소비 촉진 행사에 팔을 걷었기 때문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통계청은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5월보다 2.6% 올랐다는 게 핵심인데 통계청은 농축수산물이 12.1% 오르면서 특히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식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농축수산물은 농산물이 16.6%, 축산물이 10.2%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12.1% 상승하였습니다. 농산물은 작년과 연초에 그 작황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과실과 채소 등을 중심으로 16.6%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통계의 함정이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백분비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라고 하는 그런 퍼센트가 굉장히 큰 걸로 보이지만 단위당 가격이 낮으냐 높으냐 따라서 그 퍼센트의 그 의미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대파가 2,000원이었는데 2,400원 올랐다 그러면 20% 오른 거잖아요. 단위당 가격이 높지 않은 품목에 있어서 백분비로 표현한 것은 통계 발표의 그 함정이죠. 농축산물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통계청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달리 농업계에서는 하락세를 보이는 일부 농축산물 가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지난해가 아닌 지난달과 값을 비교해보면 노지 채소 가격이 안정되면서 농축산물 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전년 동월 대비 130.5% 올랐다고 부르짖은 대파 역시 지난 1일 1kg 한 단에 1,290원대에서 7일 1,160원대로 일주일 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식품부가 개최한 농축산물 수급대책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마늘, 양파 등 수급 불안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 안정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계란 정도잖아요. 옛날에 대파 문제 됐는데 대파는 이제 가격이 다 내려왔고 가격 하락을 걱정이 될 판이다. 양파값이 떨어지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실제로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인해 민간에서는 지난 4월엔 양배추 할인 판매, 5월엔 양파 할인 판매에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발표를 살펴봐도 양배추는 전년 동기 대비 40.8%, 당근과 생강은 20.2%, 배추 14.3%, 양파는 10.1%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은 오른 품목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내린 품목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포장 상자 등 자재비, 비료, 농약대, 인건비의 유가까지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대폭 증가했지만 농산물 값을 올려받겠다고 하면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농가들은 손에 쥐는 것 하나 없이 물가 상승 주범이라는 오명을 쓴 채 오늘도 묵묵히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이 6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0.9%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농업계는 이 예산으로 농업 분야 저탄소 전환 등 농정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앙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규모가 593조 2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재부는 맞춤형 소득, 주거, 돌봄 안전망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분야 예산 요구가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환경, 복지 등 분야에서 높은 예산 증가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분야는 그린 뉴딜 투자 등 올해 대비 17.1% 증액을 요청했으며 보건, 복지, 고용 분야는 9.6%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가장 낮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요구액은 22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0.9%, 2천억 원 증가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요구액은 26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0.1% 증가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농업계는 농업 분야 예산 홀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농업계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 수준에서 농업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농업계는 농업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 수준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감염병 확산 및 기후환경 변화로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농 기술력 확보와 사회 안정망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회 제출 시에는 농업 예산을 최소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까지 편성해주기를 농업계가 열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의지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업계는 그린 뉴딜 등 중장기 계획에 대한 농정 당국의 세부적인 사업 고민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실제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 뉴딜을 이 정부가 추진하면서 사회 구조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농식품부가 농업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전망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한편 기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 정부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8만 톤을 이달 중 시장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37만 톤 범위에서 정부 양곡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2021년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인데요. 농식품부는 이번 방출 이후 쌀 시장 상황을 확인해 추후 공급량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8만 톤을 이달 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중 5만 톤은 2020년산이고 나머지 3만 톤은 2019년산입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올해 37만 톤 한도 내에서 정부 양곡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작년도에 쌀 생산량이 19년에 비해서 한 6% 정도 줄었고 3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11월 달에 대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1월부터 4월까지 21만 톤을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는 16만 톤을 공급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정부는 앞서 1월 2020년산 7만 6천 톤과 2018년산 4만 톤 등 11만 6천 톤을 시중에 방출했고 2월에는 2019년산 4만 8천 톤, 4월에는 2019년산 4만 6천 톤 등 모두 21만 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올 들어 총 29만 톤의 정부 양곡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잔여 물량 8만 톤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을 봐가며 공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6월 24일 입찰해 28일부터 산지 유통업체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업체 등록과 입찰 등 공매 절차는 농협 조곡 공매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연간 5천 톤 이상, 5천 톤 미만의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2020년산과 201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합니다. 2020년산에 대해서는 재고가 부족한 업체가 원료곡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2019년산은 별도 우선순위 없이 업체별 응찰 한도 범위 내에서 공급하되 공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입찰일 이전 거래 계약 체결이 완료된 업체는 한도 이상 추가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매 물량이 실수요 업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벼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2개월 이내 쌀 또는 현미로 판매토록 지침을 세웠습니다. 또 신고국 혼합 유통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지자체마다 축사 설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신규 축사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사육 제한 구역과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계속해서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축산농가는 규제에 불만이 있어도 지자체의 행정 자율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8년 충북 영동군에서 한우 축사를 설치하려던 A씨는 영동군으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A씨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마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사 예정지 주변 토지의 지형과 이용 실태, 주민들의 식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지하수로 유입돼 주민 생활 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와 같이 신규 축사를 짓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해도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계속해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충남 천안시 또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000m에서 1500m로 확대해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제한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법 제8조에 근거해 지자체는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사육 제한 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해도 지자체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들의 잇따른 가축 사육 제한 규제 조치로 궁지에 몰린 축산업계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한테 권한을 넘기면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임해버리고 권고안을 기준으로 권고안 이상 지자체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다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설명입니다. 주민 민원만 가지고 허가 자체를 반려를 시키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좀 모호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 어디서든 다 반대를 해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일본법을 예시로 들며 건폐율에서 퇴비사 설치를 제외하는 법조항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MBS 김진입니다. 농촌 체험을 하며 캠핑하는 것을 팜핑이라고 하죠. 이런 캠핑 농장을 전라북도에서 농촌에서 쉼표하다 캠핑 농장이라는 도농 상생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는데요. 기존 주말 농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민의 농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캠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 체험 마을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는 기존 주말 농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농촌 관광의 개념을 더한 도농 상생 프로그램 농촌에서 쉼표 하나 캠핑 농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핑 아웃도어 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보다 야외 활동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캠핑 인구가 2년 동안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발맞춰 농촌 체험 마을이나 농장들은 캠핑과 텃밭에서의 농사일을 결합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북도는 올해 무주와 장수, 김제 등 도내 5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캠핑 농장으로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에게는 고정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지역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 체류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의 주말 농장은 이용자가 2, 3회 방문하고 나면 농장에 대한 관심도나 방문 횟수가 적어지면서 텃밭 관리가 되지 않아 농작물 수확이 안 되고 주변 경관도 해치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캠핑 농장 참여자는 1년을 기준으로 해 농촌 마을에서 캠핑 10회와 텃밭 7평을 분양받게 되고 농산물 식재 행사가 시작하는 5월부터 수확이 마무리되는 10월까지 수시로 마을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텃밭에 방문이 어렵거나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농촌 마을 주민이 대신 텃밭을 관리해주고 농작물의 생육과정 사진 전송 및 수확한 농산물 배송 서비스 등도 시행합니다. 다른 데 주말 농장이나 텃밭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작물 관리를 직접 해야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하고 영농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수확물이나 그 영농하는 데 있어 들어가는 기자재는 전부 다 마을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한편 이외에도 경남 합천 대기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캠핑 장비가 준비돼 있는 글램핑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 평창 청옥 산깨비 마을과 전남 화순 숲속의 베리팜 농장은 캠핑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오토 캠핑장으로 농산물 수확 및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MBS 이지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민 41.4%가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진 도시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막상 전입을 한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다시 농촌을 떠나는 역귀농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여기 마을 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전통주를 가공하는 6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의 권미영 씨인데요.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휴전선 아래 경기 최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맑은 물과 비옥한 땅을 지녔는데요. 특히 쌀과 율무가 유명합니다. 이곳에 연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농가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권미영 씨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카페 효연제입니다. 권미영 씨는 2013년 연천에 터를 잡았는데요. 도시 생활을 하며 나빠진 건강 문제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살 때는 하늘이 없었어요. 눈앞에 건물만 보이고 막 차들만 보이고 이러면서 하늘이 있나 나무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천으로 이사 와서 살면서 보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행 온 것 같아요. 무작정 결정한 귀농이니만큼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때 도움을 준 이들이 바로 이웃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왔더니 저기 땅 내가 빌려줄게 막 선뜻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농사 지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거기다가 고추 농사를 짓는데 동네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날마다 와서 야 오늘은 여기 풀 뽑아라. 또 내일은 오셔서 이거 겨순 이거 싹 따라. 막 이렇게 하나씩 날마다 와서 알려주시고 제가 먼저 다가가고 약간 눈치 없는 척하면서 일부러 막 물어보고 이렇게를 하니까 이분들도 아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식 때문에 내려오셨다고 들었고요. 굉장히 이제 여기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고 그런 적극성. 얼떨결에 시작한 농사지만 어느새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풀 하나 뽑으면서도 힐링이 되고요. 얘네 뜯으면서도 힐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먹을 거 아니고 또 누군가 이렇게 대접을 할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처음엔 어렵기만 한 농사였지만 점차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영농교육을 받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6차 산업 관련 전통주 교육을 받아 전통주를 제조 중입니다. 처음에는 산업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술이 발효되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나는 전통주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귀촌하신 분이 전통주를 하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귀농귀촌 상담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통주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하시자. 이 카페는 마을 주민들의 정보 교류의 공간이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연천의 제철 농산물을 사용하여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2020년 한탄강 일대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는데요. 권미영 씨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파트너사로 연천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권미영 씨.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터득한 방법은 그거예요.
호칭, 친근한 호칭. 뭐 아주머니, 아저씨 이거 말고 형님, 언니 이렇게 하면서 나를 대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대방한테 해드리면 상대방들은 그거 하나로 뭐 물질이든 마음이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탄강이 주는 풍요로움과 마을 주민의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곳.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서 MBS 투데이 김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5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4.8% 상승한 127.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은 전월 대비 6% 상승한 133.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옥수수의 국제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밖에도 유지류와 설탕, 육류, 유제품 등 전 품목에서 국제 가격 상승세가 관측됐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의창구 동읍 석산리로 이 마을 주민들은 왕복 2차선 지방도로를 이용해 논과 밭을 오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8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마을에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에 스마트 칩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농기계가 작동하는 도중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곧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도로에는 보행자를 인식하는 스마트 신호등과 반사경을 설치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사업 기반을 구축한 뒤 향후 3년간 사업 효과를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마트팜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최종 선발자들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8월 말부터 최대 1년 8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우선 입주, 스마트팜 청년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산림청이 산림탄소 중립 전략안에 대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요 환경단체 및 언론 매체에서 제기돼온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 수확 방식과 벌기령 단축, 목재 자원의 발전 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산림청은 이번 민관 협의체 구성을 위해 관계부처인 환경부의 전문가군을 제공받고 주요 환경단체들과의 관담회를 가졌습니다. 산림청은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3자를 통한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준비회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